비단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인병을 짊어지고 사는 어린이들. 우리 아이 건강지키기 프로젝트 제1탄 소아 청소년 당뇨. 지금 우리 아이의 몸이 위험하다. 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아이가 아플 때 안쓰럽고 대신 아파줬으면 할 때가 참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7주에 걸쳐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건강지키기 프로젝트 제1탄. 네, 오늘의 주제는 소아 청소년에게 발병하는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분비내과의 송영득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 교수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 뵈니까 송 과장님은 굉장히 피부도 좋으시고 아주 건강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아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당뇨하면 보통 이제 성인들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아이들에게도 이게 발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흔히들 당뇨병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른에서 발생하는 성인병의 대표적인 질환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놀랍게도 소아 연령에서도 아주 심한 형태의 당뇨병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용어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제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그 반면에 어른에서 발생하는 성인 당뇨병을 제2형 당뇨병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성인들한테 많은 그 당뇨병이 네. 소아에게도 요즘 많아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소아에서 생기는 제1형 당뇨병은 좀 희귀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10만 명의 소아에서 1.5명이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는 20명이 발생을 하고 북유럽에서는 30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에서는 소아 당뇨병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도가 낮은 지역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소아나 청소년에게 이 발병이 되면 이게 뭐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성인에 비해서 어떻게? 네, 일단 당뇨병 자체는 한번 생기면 낫지 않는 만성 질환이 됩니다. 소아에서 제1형 당뇨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험한 것이 되고요. 관리를 잘 하면은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역시 관리가 잘못되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 병이 또는 10년, 20년이 경과해서 합병증이 생겨서 고생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말이죠. 먹을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뭐 고열량 음식을 그냥 먹어라 하고 네. 그냥 먹이기만 했고 사실 아이들도 좀 이렇게 배도 나오고 좀 살집이 있어야 쟤는 부잣집 아들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옛날 요즘에는 얘기죠. 완전히 네. 그럼요. 이제 합병증도 틀리군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방을 해야 네. 되는데 그 예전에는요. 네. 그 소아 아이들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이 많아서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제2형의 당뇨병들이 많다고 그러면서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소화 비만, 과식, 운동 부족이 늘어나서 어른에서 생기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다가 20대 이하에서도 성인 당뇨병인 2형 당뇨병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2형 당뇨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네. 뭐 한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0세 이하에서 당뇨병 환자 수가 한 10,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와. 네. 그중에 50%는 제1형 당뇨병이고 2형 당뇨병이 나머지 50%를 차지하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치료 중 하나죠.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배출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슐린 10이 나오면 10의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비만한 사람에서는 10이 나와도 뭐 5의 작용밖에 못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혈당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두 가지 인슐린 분비 부족과 인슐린의 작용 장애가 같이 있는 게 제2형 당뇨병 2형.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자체가 아예 0 몸에서 없다고 보면 돼요. 그게 제1형 당뇨병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한 당뇨병이죠.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13년째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 씨. 혈당이 더 올라갈 거다. 식사하기 전에요. 주로 아침에 5단위, 5단위, 점심 때 8단위, 8단위, 저녁에 6단위. 그때 인슐린 치료를 통해 혈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약을 주더라고요. 그냥 먹는 약으로 조절하다가 워낙 안 되니까는 그냥 인슐린으로 조절하라고 약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전혀 안 했었죠. 관리 잘 하다가 케톤사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가끔 가다가 갈증이 좀 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죠. 체내 인슐린이 부족하면 탈수나 혼수 상태에 빠져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일형 당뇨병 환자도 건강하게 평생을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 것이 인슐린이란 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죠. 지금도 인슐린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합병증도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 췌장이라 불리는 인슐린 펌프는 일정량의 인슐린을 체내에 공급해 줌으로써 24시간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준다. 우리가 펌프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게 자동으로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80~90%가 그럴 거예요. 근데 펌프는 인슐린을 계획된 대로 프로그램한 대로 넣어주는 기계일 뿐이에요. 얘가 스스로 혈당이 얼마니까 내가 얼마만큼 인슐린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계니까 이거를 믿고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혈당이 다 정상이겠거니라고 믿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인슐린 펌프를 쓰면 당뇨병이 완전히 나아버리는 걸로 믿는 분도 계세요. 따라서 일형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인슐린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슐린은 식사 시기에 따라 혈당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슐린 투여 시 작용 시간과 지속 시간을 고려해 사용한다. 청소년 당뇨는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뇨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대신 아직까지 성장이 지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간식에 대한 인슐린 보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고 흔히 청소년기에는 기존 사회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일부러 어긋나게 하거나 이제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지지를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인슐린의 양과 주사 횟수가 달라지므로 부모와 아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포도당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먹은 것보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정상 레벨 이하로 떨어져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뇌는 포도당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포도당이 어느 정도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뇌가 기능을 못해서 그 다음에 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심하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고요.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 투여가 주된 치료법이다. 하지만 2형 당뇨병을 가진 소아 청소년들은 비만을 동반하므로 운동이나 식이요법, 약물 치료를 통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네, 인슐린. 지금 뭐 화면을 보니까 1형 당뇨에 있어서 인슐린의 역할이 뭐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2형 당뇨를 앓고 있는 소아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인슐린을 투입하는 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슐린이 주사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편해서 병의 정도에 따라서 주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아에서 나타나는 성인 당뇨병이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이것을 갖다가 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뇨가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뭐 인슐린이나 뭐 이제 해서 어떤 혈당을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어떻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관리를 잘하면은 성장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실제적인 문제는 그 관리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아이가 과연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유, 우리 강아지 잘 크네. 네, 그냥 뭐 잘만 그쵸? 먹으면 그냥 네. 이쁘고 뿌해가지고 말이죠. 그 보통 때는 이게 좀 구별이 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네네. 만약 당뇨병이 생겼으면은 아주 증상이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먹고 네. 소변을 많이 보고 특히 이제 밤에 소변을 보기 때문에 오줌 싸개가 다시 생기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는 반드시 시간이만 가면 갈수록 체중이 늘어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체중이 줄어들면은 당뇨병이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우리 아이가 비만하다, 운동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뇨병이 생길 위험 요소가 존재하므로 이것을 막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 많이 보급된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아침에 공복 시에 재봐서 소화에서는 사실 100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100을 넘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위험군이 있는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 요소가 있는 아이들, 또 잘 걸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따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아니면 뭐 아무에게나 이렇게 다 잘 걸리는 거죠? 네, 제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이 병 자체의 원인이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조사하는 방법은 실제로 현실적이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 대신에 그 집안에 할아버지, 아빠, 고모, 삼촌이 다 당뇨다 이렇게 유전적인 경향이 많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어린 나이 우리 자손에서도 당뇨병이 생길지를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아 당뇨도 아무래도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전 요소가 1형은 좀 괜찮지만 2형 같은 경우에는 그 요소가 많이 그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렵네요. 오늘따라 굉장히 유식하게 보이시는데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소아 청소년 당뇨병 어떻게 예방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환자분 같은 경우 나중에 한 번 걸리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올해로 14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 26살의 박영지 씨. 철저한 자기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해오고 있다. 본 환자의 경우에는 12살 때 장뇨를 진단받기는 했지만 이후에 자기가 식이 조절도 비만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장에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영리하게 열량 조절을 잘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성장과 발달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고 또한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었던 고혈당 손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칼로리를 계산하고 그만큼 적당한 양의 인슐린을 계산하고 또한 그걸 자기에게 최적화시켜서 나에게는 어떤 정도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인슐린을 맞는가도 본인이 꼼꼼하게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최적화시켰죠. 장기적인 싸움에 지칠 법도 하건만 병원을 다녀온 이후 혈당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영지 씨.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병의 경우 혈당 조절의 실패는 곧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영지 씨의 경우 식이요법과 함께 인슐린 펌프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데 혈당 조절 시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식후 혈당이다. 이는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 식후 고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따라서 고열량 음식은 피하고 식사량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부인을 볼 때마다 늘 안쓰러운 것은 남편 승준 씨다. 모든 게 다 안쓰럽죠. 제가 대신 아파질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네, 힘든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차라리 제가 못 먹고 같이 그러니까 영지가 먹을 수 있었으면은 더 기분이 제가 좋았겠죠. 네. 그녀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혈당이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는데 영지 씨처럼 인슐린 치료에 의존하는 1형 당뇨와 달리 2형 당뇨의 경우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단맛에 익숙해져 있을 뿐 아니라 자기 분별력이 떨어져 음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작진은 10명의 아이들에게 5,000원을 주며 먹고 싶은 간식거리를 마음껏 사라고 주문했다. 과연 아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어린이들이 구입한 간식은 모두 65가지. 과자, 유탕면류, 초콜릿, 가공품, 크래커 등이었다. 아이들이 선택한 간식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을까? 궁금해진 제작진. 천안의 한 대학의 간식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분석해본 결과 65개의 제품 중 고열량 식품은 43개, 나트륨 함량 초과는 32개, 유탕 처리 제품은 29개로 아이들이 선택한 대부분의 식품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정크푸드였다. 아이들인 경우에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정크푸드가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쉽게 체중이 증가되고 비만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 비만과 관련된 성인병이 일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사증후군이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이 아이들한테서 그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는 아이들의 간식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비만, 당뇨를 부르고 있다. 당뇨병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부모의 올바른 영양 지도가 필요하다. 네, 아이들에게 음식을 무조건 못 먹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당뇨병에 좋은 음식을 오히려 먹을 수 있도록 잘 권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소아 청소년은 성장과 발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공급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금지하기보다는 어떠한 음식이 좋다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고칼로리 음식, 고칼로리 음식, 고당질 음식, 그다음에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들은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주위에서 보니까요, 그런 음식들을 주로 이게 여과 없이 다 먹이면서 어린이에게 종합 비타민 같은 거를 매일 먹이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종합 비타민들을? 특별히 편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비타민 부족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는 되질 않지만 그 당뇨병 예방에 비타민을 준다는 것이 큰 도움은 되질 않고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먹고 하던 것보다는 좋은 음식을 골라서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도 같이 해서 몸을 튼튼히 해서 성장 발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아무래도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부모님. 네, 잘 그렇죠. 들으셨죠? 네. 그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희가 당뇨를 앓고 있는 그런 소아 아이들에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먼저 만약 소아에서 제1형 당뇨병이 발생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제2형 당뇨병이 생겼거나 또는 집안 내력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성인병에 준해서 식사, 운동, 그다음에 영양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발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집안에 계시는 어른들이 본보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TV 같은 거 보면서 과자 자꾸만 먹고 커피 먹고 음료수 이것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송영덕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생활 속 건강 지침서 고도일의 건강 백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허리를 뒤로 젖힐 때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 후관절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허리를 뒤로 제낄 때마다 허리라든지 엉치가 아프게 되면 대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신경이 나오는 관이 좁아져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통증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후관절통이라고 해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노화되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요추관 협착증은 대개 걸을 때 다리가 당기고 저립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걸으면 관이 넓어져서 오래 걸을 수 있지만 허리를 뒤로 제끼면 관이 좁아지면서 다리가 당기고 저리게 돼서 많이 못 걷게 됩니다. 후관절통은 대개 이제 허리를 뒤로 제끼면은 그 관절 맞닿는 변이 아프게 되고 허리가 주로 아프면서 다리가 약간 당기게 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가 안 아플 수도 있고 다리만 주로 당기는 경우도 있고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70대 이상의 노인들에서 허리가 아프다면은 대개 후관절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관절이라는 거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 모형에서 보시면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디스크고 그쪽 바깥쪽에 신경이 있으면서 이 관절 마디가 뒤쪽에 있는 관절에 있는 그 면인데 그 뒤쪽에 있다 그래서 후관절이랍니다. 이것들이 노화가 되면서 퇴행이 되면서 관절이 노화가 돼서 그게 뒤로 밀려나거나 앞으로 밀려나거나 하면서 디스크도 같이 노화가 되고 퇴행이 되고 그래서 척추 불안전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척추 불안전증이 생기면 허리를 뒤로 제낄 때만 아니라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자세를 바꿀 때도 같이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통증하고 허리 통증, 관절통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거죠. 대개 이제 노화가 되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후관절통 치료는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후관절통의 치료는 그 관절로 가는 신경을 치료할 수 있는데 전에는 관절에다 직접 주사하는 거를 많이 사용했지만 후관절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후관절로 가는 신경을 치료합니다. 약물을 직접 주의하지 않고 신경을 치료하면은 그 내축지 차단술 또는 MBB라고 하는데 그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이 원활해지면은 근육을 키울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허리를 튼튼하게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측시 차단술과 같은 그 후관절통을 치료하면서 인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인대 강화 주사를 같이 사용을 하면은 근본적으로 허리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디스크라든지 후관절이라든지 또는 인대라든지 그거를 구별을 잘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같이 치료를 잘 하시면은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름도 생소하네요. 후관절통. 네. 네, 그렇지만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방치하면 척추 불안전증이나 뭐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의심될 때는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을 찾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알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 당뇨병의 경우는 인슐린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정작 필요한 또 주사기나 혈당 시험지 등의 그런 소모품도 아하. 보험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요. 그렇군요. 네. 그 내년부터 일부 소모품까지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당뇨병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뭐 혈당 시험지에도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또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조금 아이들에게 조금 건강 음식을 챙겨주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구화된 식사 습관 때문에 소화장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건강지키기 프로젝트 제2탄 소화장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